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혹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아시나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두 번은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또 읽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주목하게 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도 이 부분에서 멈췄었는지 이건 뭐지? 했었는지 책을 보니까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예전에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아, 이거를 전혀 주목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맥베스의 핵심 사건은 맥베스가 덩컨 왕을 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맥베스가 주저하다가 부인 맥베스의 독촉과 또 맥베스 부인이 직접 자신이 고안한 그럴듯한 방법을 말해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덩컨 왕이 자는 침실로 들어가고 밖에서는 부인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장면인데 맥베스가 실제로 왕을 죽이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기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2막 2장인데요. 맥베스가 안에서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안에서 덩컨 왕을 살해하고 맥베스는 무언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묻고요. 일을 끝마치고 다시 나와서 그 일을 해치웠다. 그런데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맥베스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해치우고 난 뒤에 맥베스와 부인과의 대화 속에서 맥베스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리가 납니다. 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 10번이 지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로 나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언급하면서 문학 비평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한 그런 모먼트가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18세기 영국의 비평가인 토머스 드 퀸시가 쓴 바로 맥베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라는 글입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1823년에 잡지에 발표한 글인데요. 이게 이제 예술 분과로서의 살인이라는 책과 함께 이제 묶여서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소년 시절 이래로 나는 항상 맥베스의 어느 한 장면에서 큰 당혹감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바로 덩컨 왕의 시해 이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내 감정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 효과란 바로 이 살인의 기이한 경외와 장엄한 깊이를 들이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려고 내 이해력을 동원하여 아무리 끈질기게 노력해도 여러 해 동안 나는 왜 그 장면이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유명한 마들렌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마르셀은 분명 마들렌을 차에 적셔 차와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알 수 없는 기쁨,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에서 기인한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바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미룹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이르러서 한참 후에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처럼 드퀸시 또한 이해하려 애썼지만 알지 못하다가 여기서 이제 드퀸스는 이럴 때는 이해력이라든지 어떤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느낌, 그리고 특히 이 주인공 맥베스라는 인물의 내면에 깊이 공감하여, 즉 살인자의 내면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쫓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퀸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 둘 다 살인이라는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 같은 심정으로 그 일을 해치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정지된 거죠. 오로지 살인이라는 그 행위와의 모든 게 정지된 채 실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일은 이뤄졌고 두 사람은 이제 악마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퀸시는 바로 여기서 잠시 중단됐던 일상이 반작용처럼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저지른 그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효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것이 악마의 것에 맞서 역류한다. 삶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상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우리는 그 일상사를 중지시켰던 그 끔찍한 막강극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만약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무려 10번이나 했다는 게 이걸 또 발견하고 여기에 이제 비평에 대한 목적, 비평의 어떤 의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맥베스를 다시 찾아 읽고 토머스 드퀸시의 이 글을 보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제임스 우드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에세이를 읽다가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서 제가 직접 이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우드는 영국의 문학 비평가이고 작가인데요. 최근에 이 책을 신영철 교수가 직접 선택을 하고 아마도 제임스 우드를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직접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우드는 이러한 드퀸시의 이 글을 비평의 정점으로 여기는데 신영철 교수도 자신의 저작에서 여기저기에서 늘 말했듯이 비평은 단순히 작품 요약이나 설명을 해주는 해설자 또는 뭐 날카로운 분석만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세부, 그러니까 대단한 관찰을 해야만 되는, 그리고 드퀸시처럼 알 수는 없지만 막연히 느껴지는 어떤 느낌 같은 이 세부에 대한 주목을 통해서 이 세부에 대해 헌신한 것이 인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학의 위대한 힘이다라는 것을 제임스 우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것이 그 비평 삼고 있는 원작, 그 작품의 그림자가 아니라 원작에 대한 창조적인 응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학이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근데 바로 그 언어로 비평가의 말로 재서술하는 것, 리라이팅하고 또 다시 소리를 내는 것, 리보이싱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비평적 창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임스 우드는 이야기를 하고 또 신영철 교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영철 교수는 자신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학 비평서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고스럽게 직접 번역을 의뢰하고 책이 나오기까지 그 감수하면서까지 이 책을 내고 싶었던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임스 우드의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왜 신영철 교수가 이 책을 내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영철 교수가 자신이 하는 일이 이제 문학 비평이고 또 비평이 아니더라도 비평적 산문을 쓰는 게 이제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자신의 일인데 본격적인 이제 비평서였던 이제 몰락의 에티카나 그 밖에 여러 산문집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인식과 어떤 에티카, 윤리라고 하는 그게 없는 글에 대한 비판들 그것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임스 우드의 빼어난 문학 비평을 통해서 왜 우리는 문학을 읽어야 하는가? 또 제임스 우드가 이 토머스 드퀸시의 글처럼 비평가로서 모든 것을 사용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은 특히 고전은 정말 모든 감각과 감정과 인식 능력, 지력 모든 것을 열고서 주의 깊게 읽어야 우리에게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 하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이 세계가 이 책, 글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한 그 세부에 대한 정말 헌신에 가까운 관찰
그러한 예민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영철 교수는 이 책에서 모든 챕터가 중요하고 또 아름답지만 그 중에 백미는 제임스 우드의 비평관을 다루고 있는 3장 모든 것을 사용하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비평이 리뷰나 논문과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의식하지 않는 나를 포함한 많은 비평가들에게 답답함을 느낀다. 리뷰는 어떤 작품이 향유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효율적으로 판단해 주는 일이지만 비평은 뛰어난 안목과 기회를 가진 이가 특정한 작품을 일단 향유하기 시작하면 작품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논문이 검증된 방법론과 논리적 절차들로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산출하는 작업이라면 비평은 어떤 강력한 주관성이 제 정신의 움직임과 사유의 퍼포먼스를 그게 그 순간의 최선이기 때문에 미완성인 채로 밀고 나가는 작업이다. 그러면서 제임스 우드가 이 책에서 그러한 비평적인 글쓰기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용하기라는 것도 있고 또 재서술, 그다음에 다시 발화하기, 재발성, 그다음에 텍스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통과하는 글쓰기, 그리고 비전의 동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 세부에 대한 것, 세부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다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요. 거기에서 베르고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림 전시회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르고트는 이 진주 귀걸이 소녀로 잘 알려진 페르메이르라는 화가의 델프트 풍경이라는 그림 앞에서 여기서 보듯이 이 화가가 정말 굉장히 주목했다라고 프루스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노란 벽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그 노란 벽을 찬미하면서 자신 또한 화가가 저 노란 벽을 표현했듯이 자신 또한 그렇게 매혹적인 글을 쓰지 못했음을 한탄하면서 전시회장 그 그림 앞에서 죽어가죠. 그 풍경 속에서도 빛나는 그 조그마한 벽이라는 이 세부가 주는 광의를 감탄과 또 스스로의 회환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저는 이 대목과 이어지는 맥락이 거의 비슷하게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맥베스의 번역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민음사 최종철 교수의 번역과 펭귄 클래식의 이 김강 교수의 번역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비극 전집으로 묶여 있는 책에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권만을 비교해 봤을 때 최종철 교수의 섹스피어 번역은 되게 많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번역서이기도 한데 이 민음사에는 단순히 그냥 노크, 물론 원본에도 노킹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김강 교수는 문 두드리는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 두드리는 소리로 10번이 나오는 거죠. 저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훨씬 더 기괴했고 공포스러움을 배가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맥베스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사놓고 아직 읽지 못한 폴 에이 켄터라는 저자가 쓴 이 맥베스 양심을 가진 아킬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스와 맥베스를 비교하는데 어떤 점에서 비교하냐면 그러니까 명예와 전공을 위해서 거침없이 살육을 하는 이교도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웅인 이교도의 아킬레스와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맥베스의 몰락의 에티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내 저버리지 못하는 어떤 양심을 가진 인물로서 맥베스를 아킬레스와 대조하면서 이교도적 영웅과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맥베스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맥베스의 배경을 셰익스피어가 스코틀랜드로 삼은 이유도 이런 종교적인 변화를 포착해서 셰익스피어가 이 극으로 만든 기저에는 이러한 이교도에서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진 인물로 넘어가는 그것이 의도에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과연 이 점을 수긍할 수 있는 그 비평적인 인식인지는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썩 글쎄요, 이교도와 그리스도교적 양심이라고 굳이 그걸 비교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비평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거. 이 책도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해서 책을 구입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읽지 않았다는 거. 하여튼 의식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책에 그 제임스 우드가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와요. 발터 베냐민이 그토록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삼았던 게 인용 부호조차 없이 인용만으로 된 책을 쓰고 싶다라고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게 왜 마지막 소원이 될 정도로까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어렴풋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안 거예요. 하여튼 여러모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또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제임스 우드의 이제 우리 번역본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신영철 교수가 또 이 책도 그 비평문 선집으로 2019년에 나온 그 진지한 관찰이라고 하는 시리어스 노티싱이라고 하는 이 비평 선집도 아마 번역을 하지 않을까, 번역해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에도 나오는 그 글들이 있어서 중복되기도 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우드의 비평 선집도 나오면 정말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는데 약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이라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여러 문학 비평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좀 찬찬히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우드의 이 책 되게 추천합니다. 즐거운 독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